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노년 여성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아들보다 더 곱게 마음을 써주는 며느리와 함께 살아왔죠. 싹싹한 며느리 덕에 집안은 항상 깨끗하고 별탈 없이 평화로운 날들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앞에 내민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그날 아침 며느린 식사 준비를 마치고도 멍한 눈빛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앉으며 조용히 물었죠.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러자 며느린 망설이는 듯 하다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병원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는 친자 확인서였어요. 그 순간 저는 어안이 벙벙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병원 서류 아니냐? 누가 아프기라도 한 거야? 그런데 며느린 어두운 얼굴로 목소리를 떨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이가 하도 하진이를 의심해서 친자 확인 검사를 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친자 확인이라니? 지난달에 하진이가 손을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이가 병원 기록에서 본 하진이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그날부터 절 계속 의심하고 괴롭히더라고요. 아니, 의심하다니. 설마 하진이가 남의 자식이라도 된다는 거야? 네. 자기랑 저 사이엔 그런 혈액형이 나올 수 없다면서. 아유, 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 듣겠네. 그 녀석이 술이 안 깼던 거 아니냐? 쓸데없는 말에 신경 쓰지 말아라. 세상 여자들이 다 그래도 넌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진짜 아니거든요?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근데 하진이가 그의 친자가 아니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하진이가 우리 우진이 아이가 아니라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손자는 분명 며느리가 고생스럽게 입덧하며 10달 품고 낳은 아이였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정말이냐? 네, 이 결과 전본 보세요. 여기에 하진이가 우진 씨 아이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차마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위에는 명백한 결과가 쓰여 있었네요. 부자관계 부적합.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저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요. 하진은 분명 우진 씨 아이예요. 근데 검사 결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론 며느리를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눈앞의 결과가 모든 걸 흔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평소 같았으면 제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부터 할 아들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무척 격양돼 있더군요. 엄마, 지은이한테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우진아, 이 서류에 적힌 게 다 사실이냐?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은 이성을 잃은 듯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여자가 날 속였어요. 그동안 절 감쪽같이 속이고 남의 자식을 내 아들로 키우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요? 저 당장 이혼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에 든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아들은 평소에 감정 표현이 별로 없는 아이였어요. 늘 말이 없고 모든 일에 쉽게 동요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던 아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걸 들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고 상처받았는지 짐작은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며느린 그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절대 남편을 속일 아이가 아니었고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지를 만큼 뻔뻔하지도 못한 아이였죠. 저는 흥분한 아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가 보기엔 지훈이도 많이 놀란 것 같다. 엄마,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여자 편 드는 거예요? 아이, 그게 아니라 이게 하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니 검사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
하지만 이내 전화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아들이 저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었죠. 아들이 그렇게 단호한 걸 보니 정밀 검사 결과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설마 치은이가 정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린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간 보여준 모든 행동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이지됐거든요. 그러니 며느리가 아들과 우리 모두를 속였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큰 결심을 하고 며느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가 잘못된 것 같구나. 내가 직접 다시 한번 검사해봐야겠다. 네? 검사를 다시 하신다고요? 그래. 다른 사람들하고 결과가 바뀐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재검사를 해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욕실에 들어가 아들과 손자의 칫솔을 가져와 며느리가 검사했다는 그곳이 아닌 다른 유전자 검사기관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의뢰했네요. 그리고 조용히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손을 떨어야 했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새롭게 받아든 검사 결과에도 선명한 글자로 손자는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설마 하던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며느리가 손주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곁에서 모조리 지켜봤습니다. 제 손으로 미역국을 끓여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 못 자는 며느리 대신에 아이를 돌봐줬네요.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군요. 검사 결과는 명확한데 마음은 도무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맘때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투닥거렸고 그 소리가 제 방에까지 들려왔어요. 너 이런 무서운 짓을 하고도 이혼 못한다는 말이 나와? 우진 씨, 정말 나 못 믿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이혼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어? 누굴 뻐꾸기 취급이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애가 유치원 다닐 때까지 멍청하게 속고 있으니 만만했어? 호구 취급하면서 재밌었지? 제발 그만해. 이런 일이 생기면 대체 뭐가 문제인지 같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터진 입이라고 할 말이 있어? 해결은 무슨 해결? 하진이 네가 낳은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 그리고 곧이어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며칠 사이 화목하던 집안은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죠. 아들은 곧 죽어도 이혼하겠다고 했고 거부하던 며느리도 지쳤는지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졌더군요. 저는 그저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일 뿐이었네요. 하지만 저희 세 사람 모두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 모든 일 뒤에 정말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은 며느리와 별다른 대화 없이 이혼 준비를 서둘렀고 며느리는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인 듯 조용히 집안을 챙기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가족들 식사를 챙기고 저녁이면 말없이 아이를 안아 재우며 그렇게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죠. 며느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 무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저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건 사실이었어요. 두 번의 검사 결과가 같다면 그건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며느리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린 결혼하고 줄곧 살뜰하게 가정을 챙기고 시어머니인 제 말을 하늘처럼 따르던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참하고 선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욱 그 상황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자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린 제가 걱정하는 말을 꺼내놓더군요. 저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어머님. 뭐? 그래서 어쩌려고? 내일 애 데리고 나갈게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를 의심하는 우진 씨한테 더는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를 마주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어디서든 아이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저릿하던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얘야, 넌 아무 잘못도 없다고 했잖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우진이도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거야. 이성을 차리고 천천히 생각하면. 하지만 며느린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계속 의심받고 무시당하면서 이 집에 있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아이랑 둘이 조용히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밤이 깊도록 그런 며느리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네요. 아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제가 아무리 달래준들 위로되지 않는 것 같았죠. 결국 다음 날 며느린 작은 짐가방 하나를 챙겨 손주 손을 꼭 잡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와 손주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말을 전했네요. 지은아, 아무리 나간다고 해도 연락은 끊지 말아라.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말하고. 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랑 우리 하진이 아껴주셔서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가 절 보며 두 팔을 벌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랑 여행 갔다 올게요. 하진이 없다고 울지 말고 기다리세요. 뽀뽀.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손주를 꼭 껴안았어요. 따뜻하고 보드라운 아이의 살결이 볼에 느껴지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그래서 아이에게 들킬까봐 허둥지둥 인사를 마무리하고 얼른 뒤돌아섰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퇴근해 들어왔고 저는 아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이 오늘 하진이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아들은 미동도 없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소송 중에 얼굴 보고 지내면 서로 힘들 것 같았는데 이제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언젠가 며느리의 진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땐 너무나 완강한 아들의 뜻을 돌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와 손주가 집을 떠난 지 한 달쯤 지날 무렵 볼일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다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긴 머리에 마른 체격으로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든 여인, 그 옆에 익숙한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 바로 제 손주였습니다. 하진아!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아이의 이름이 튀어나왔고 손주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더군요. 할머니! 아이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눈웃음도 발랄한 목소리도 그대로였죠. 저를 본 며느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건강하시죠? 하지만 제 건강을 묻는 며느리의 얼굴이 오히려 너무나 초췌해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난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지훈아, 괜찮니? 어디 살아? 아픈 곳은 없고? 왜 이리 말랐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쉴 새 없이 질문을 했고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요. 하진이 유치원도 옮겼고요.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요. 뭐? 고시원이라니. 친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 부모님이 놀라실까봐 좀 더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단지 검사 결과 하나로 쫓기듯 집을 나가 고시원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 생각할수록 저 자신이 부끄럽고 속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며느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오늘 우연히 하진이 봤다.
아들은 핸드폰을 만지던 손을 멈추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둘이 고시원에 살고 있단다. 지훈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애 키운다더라.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곳에 살아? 하지만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괜히 제 속만 더 썩어 문드러졌네요. 며칠 뒤 저는 아침 일찍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며느리가 말한 고시원 근처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호실은 몰랐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나오길 기다리며 서성거렸죠. 그리고 마침내 손주를 데리고 나오는 며느리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린 제가 반찬을 건네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찮다.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래. 여기서 뭐라도 편히 해먹을 수 있겠니? 아가, 난 네가 미운 게 아니었단다. 그냥 당황해서 나도 뭐가 뭔지 몰라서. 저는 터지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어요. 그런 제 말에 며느리도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 아이의 눈에도 서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손주가 반찬통을 보며 소리쳤네요. 와, 할머니 반찬 맛있는데 최고! 엄마, 근데 우리 여행 언제 끝나? 하진이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 했죠. 그날 이후 저는 가끔 반찬을 들고 며느리에게 갔지만 아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준비가 안 되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며 며느리와 손주에게 사과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네요. 제발 그때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네요. 시장 골목 끝에서 붕어빵을 파는 작은 손수레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저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붕어빵을 한 봉지 샀습니다. 며칠 못 봤더니 손주 녀석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라도 사서 찾아갈 요량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무리 중에 유독 제 눈길을 끄는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길게 찢어진 눈매, 오똑한 코, 살짝 올라간 입꼬리.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얼굴, 바로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지? 어떻게 내 아들이랑 저렇게 똑 닮았을까?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서서 그 아이를 바라보다 문득 아이의 곁에 있는 여인을 보게 됐죠. 헌데 그 여자가 어딘가 낯이 익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여자는 아이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조심해서 먹어. 아직 뜨거워. 민서. 아이 이름이 민서였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속으로 혼잣말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아들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은 아이의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그날 저녁도 저는 잠들기는커녕 답답한 마음에 냉수만 들이켜야 했습니다. 이상하게 낮에 시장에서 본 민서라는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네요. 더구나 아이의 엄마가 왜 그렇게 낯이 익은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기분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시장에 매일 나가봤습니다. 혹시 그날 본 아이와 그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어서였네요. 하지만 며칠째 허탕만 치다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홀릭이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멀찌감치 떨어져 아이와 그 엄마를 따라갔어요. 둘이 손을 꼭 잡고 시장 끝쪽의 작은 골목으로 사라지더니 허름한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익고 가슴 아프던지요. 마치 제 손주와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속이 쓰렸답니다. 그날 밤도 역시 잠 못 이루던 저는 문득 오래전에 며느리가 손주를 낳던 날을 떠올렸어요. 며느린 유독 골반이 작아 난산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다른 여자들 같으면 그냥 수술해달라고 할 법도 한데 며느린 기어코 자연분만을 고집했어요. 저는 애타는 심정으로 며느리를 말렸더랬죠. 예, 이러다 사람 잡겠다. 우리 그냥 수술하자. 안 돼요. 아기한테 그런 인공적인 출산이 좋을 리가 없어요. 책에서 보니까 아이가 산도를 통과하면서 자연 면역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던데요. 저 조금만 더 버텨볼래요. 아유, 수술하고 낳은 애도 찰만 큰다. 넌 젊은 애가 무슨 그런 답답한 소리라니. 난 손주도 귀하지만 며느리가 더 중요해. 그래도 며느린 고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 손주를 자연분만했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퍼뜩 젊은 여자의 얼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분만실로 가기 전까지 옆 침대에서 진통하던 또 다른 산모의 얼굴이었죠. 그날 다른 산모들은 다 남편이나 친정부모의 손을 잡고 출산하는데 앳된 얼굴의 여자가 홀로 외롭게 진통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자꾸 눈길이 갔었네요. 헌데 바로 그 여자가 낮에 시장통에서 본 아이의 엄마였던 겁니다. 저는 무릎을 치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맞아. 혼자 애 낳으러 온 여자. 그 여자가 틀림없어. 그럼 그 애가 그날 낳은 애? 그때부터 제 안에서 뭔가 찜찜한 의심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하긴 하지만 왜 그런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를 한 번 더 만나보기로 마음을 굳혔네요. 혹시 정말로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게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라 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모자가 들어갔던 원룸 앞을 서성거렸네요.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 아이와 엄마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여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네요. 저기 실례지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간 여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나이 지긋한 제 얼굴을 확인하고 조금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네요. 말씀하세요. 어딜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긴히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혹시 7년 전에 믿음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적 있나요? 그 순간 여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긴장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세요? 그때 우리 며느리도 같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시장에서 우연히 저 아이랑 그쪽을 봤어요. 그때 우리 며느리 옆에서 진통하던 산모가 바로 당신이었던 것 같은데. 제 말을 들은 여자는 갑자기 낯빛이 어두워지더니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제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다시 물었죠. 혹시 그때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데 뭐 아는 거 없으세요? 그러자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여자가 다급하게 아이 손을 잡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당황한 제가 얼른 따라 나섰지만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 행동만으로도 여자는 저에게 답을 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 서둘러 사라진 거라는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또 매일 여자의 원룸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두 사람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네요. 마치 일부러 저를 피해 다니듯 한 번도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순 없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의 출생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면 꼭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령 그게 괴로운 사실이라 해도 모른 척 덮어버릴 일은 아니었어요. 이미 제가 뭔가 이상함을 느낀 마당에 아무것도 모를 때처럼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룸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봐도 아이와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네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 원룸에 7살 정도 된 남자아이 키우는 집이 있나요? 그러자 젊은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답하더군요. 글쎄요. 그 또래하고 엄마가 늦은 시간에 들어온 건 본 적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그때가 한 12시 거의 다 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어린애랑 엄마가 너무 늦게 들어오길래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긴 하죠. 아유, 그래요? 혹시 그 집이 어느 집인가요? 몇 호로 들어가는지는 못 봤어요. 그냥 이 건물로 들어가길래 같은 곳에 사는가 보다 했죠.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각오를 단단히 한 뒤 자정이 다 되도록 집 앞에서 모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해가 떴을 때 보이지 않던 두 사람이 야밤이 되어서야 집 앞에 나타났더군요. 아마 저를 피해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다 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놓칠세라 얼른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본 아이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치더군요. 이봐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시간까지 밖에서 방황한 거예요? 아니, 어르신, 이 시간까지 기다리신 건가요? 그래요. 그쪽이 그날 그렇게 가버려서 내가 한숨을 못 잤다고. 대체 뭘 숨기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정 이렇게 나오면 경찰이라도 불러서 그때 일을 알아봐 달라고 할 테니 어디 도망치려면 또 도망쳐 봐요. 그러자 절 한참 바라보던 여자가 무언가를 포기한 듯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피곤할 테니 방에 눕혀만 두고 나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엔 또 집 안에 들어앉아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마당에 뭘 더 숨기겠다고. 그런 거 아니니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니 정말 아이만 재우고 나왔는지 30분도 안 지나 다시 집 앞으로 나왔더군요. 그리곤 고개를 숙인 채 한참 가만히 있던 여자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는 너무 무섭고 애한테 미안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도 없고 입양을 보내려니 구박받으며 살지 않을지 걱정이 됐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아이들 이름표를 바꿔치기 한 다음이었어요. 순간 저는 숨이 막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계속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네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후회했어요. 아이를 낳고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불안에 떨었고 도망치듯 바꿔치기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데려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되겠지만 그 후로 사죄하는 심정으로 제가 데려온 아이는 정말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가끔 그 집에 찾아가 제 아이가 잘 자라는 걸 지켜보면서 그 아이만은 못해도 혼자서라도 부족한 사랑을 다 주면서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는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꿈에도 몰라요. 왜 이런 무서운 짓을 벌인 거요? 저는 미혼모였어요. 3년이나 사귄 남자가 임신했다는 말 듣더니 도망쳐버렸거든요. 그래도 차마 아이를 어떻게 할 순 없어서 낳긴 낳았는데 진통하면서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아이를 낳는데 저만 혼자였고 앞으로 제가 낳은 아이의 인생도 저랑 같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제 아이만은 그렇게 외롭게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요? 그래서 애를 바꿔치기 했단 말이요? 네. 그날 옆자리에서 며느리를 챙기는 어르신과 아이를 위해 수술도 거부하는 산모를 보니 저런 엄마랑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 아이가 정말 사랑받고 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애는요? 당신의 잘 크라고 멀쩡한 남의 자식은 미혼모 자식으로 자라게 했단 겁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요?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정말 잘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민서를 위해서라면 뭐라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제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못하는 애가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당장 우리 애 데려가겠어요. 안 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어린애가 하루아침에 엄마랑 떨어지면 얼마나 힘들지 제발 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애 생각?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가당키나 해? 당신이야 몰래 숨어서 애가 큰 걸 훔쳐보기라도 했지만 우린 내 핏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남의 자식만 키우며 멍청하게 살았어. 대체 이 세월을 뭐로 보상할 거야? 저는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만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밥을 굶어도 아이 입엔 쌀밥 들어가게 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다른 건 다 상관없어요. 제발 민서만은...
끝까지 좋은 엄마인 척. 그런다고 당신 죄가 없어질 것 같아? 아니에요.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부모를 바꾸기라도 하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더니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오열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헌데 너무 어이가 없어 미친 듯이 화가 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고민하던 의문이 풀려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검사 결과가 같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죠.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네요. 저는 우는 여자를 내버려 둔 채 뒤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프고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네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모든 걸 고백한 여자가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사라져버리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밤마다 눈을 감으면 붕어빵을 들고 웃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지금까지 손주로 믿었던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이 일에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게 했죠. 그리고 그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우던 며느리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 흘리던 모습, 이유식을 먹이던 손길, 손주가 처음으로 걸었을 때 두 팔 벌려 안아주던 표정. 그때 며느리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저는 다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에게 이 기막힌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려니 앞이 캄캄한 기분이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결심을 끝내고 정성스레 마련한 반찬을 들고 며느리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고시원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누기로 했죠. 하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며느리 역시 그런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네요. 저기, 내가 입이 잘 안 떨어지는구나. 내가 너무 큰 일을 알아버려서. 큰일이라뇨? 혹시 그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걱정되는지 단박에 얼굴이 어두워지더군요. 그때 저에게 가느다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밝히고 모든 일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사실 너 출산하던 날 그 병원에서 일이 있었다. 우선 이 말 전에 너한테 정말 미안하단 말부터 해야 할 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린 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그 아이와 여자를 만난 순간부터 믿지 못할 고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말을 다 들은 며느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기만 했어요. 제가 처음 진실을 알았을 때 황당했던 그 마음을 며느리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더군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하진이가 제 아이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렇다는구나. 그러니 계속 우진이랑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겠지. 그때 너하고도 검사를 해봤다면 엄한 너를 의심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감히 누가 애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니? 그랬군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며느린 넋이 나간 듯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그렇군요.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하진이가 그 일이랑 제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네 잘못 아니었어. 그러니 정신 단단히 차려야 한다. 이제 우리 아이를 찾아와야지. 내가 그 여자 사는 곳을 알아. 아이도 있고 쉽게 도망치거나 할 수 없을 거다. 그럼 하진이는요?
하진이도 7년 넘게 키운 제 자식인데 그 아이를 찾아오면 이제 하진이는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하진이도 민서도 모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란다. 그렇지만 그 여자가 하진이를 놔줄까요? 아니, 제 아이랑 하진이까지 전부 다 빼앗아가는 건 아니겠죠? 며느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전 비로소 제가 할 일을 알게 됐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며느리를 대신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처음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이내 자세를 바로잡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근황과 처음 아이와 그 엄마를 만난 상황, 그리고 아이 이름표가 바뀌었다는 사실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듣던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게 지윤이 탓이 아니라 애가 바뀐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 지윤이 아무 잘못도 없었어. 근데 넌 지윤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애를 내쫓은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조용히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도저히 지윤이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네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말하면 아마 그 착한 애는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둘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는 걸 그냥 지켜만 볼 거야? 잠시 후 침묵을 깨고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제 아이를 만나봐야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와 아들은 다시 아이 엄마를 찾아갔어요.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내버려뒀지만 그쯤이면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을 보자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데려올 생각은 없어요. 핏덩이를 버린 주제 어떻게 엄마라고 나서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잘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내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저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잘못된 모정이긴 하지만 여자도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못할 짓을 저지른 것이니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들은 화가 나는 걸 넘어 어이가 없는지 계속 한숨만 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우리 가족이 이 진실을 어떻게 껴안느냐는 것이었어요. 피보다 진한 인연, 그리고 잘못된 오해 속에서 망가졌던 관계를 다시금 이어가는 일, 그 모든 게 저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힘든 일들은 그때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버린 아내와 아들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만나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나섰죠. 지금이라도 네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 아이들은 널 다시 받아줄 거야. 하진이도 지훈이도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구보다 네가 잘 알고 있잖아. 며칠 후 아들은 용기를 낸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훈이 만나러 가려고요. 지훈이가 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일단 진심으로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걸 감추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네요. 그래야지. 가서 네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있는 그대로 말해줘라. 그리고 하진이도 꼭 안아줘. 그러자 아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저는 얼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어요. 그러자 며느린 망설이듯 답하더군요. 어머님, 전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온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마음 충분히 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억울했겠니. 근데 우진이도 용기 내기가 쉬운 건 아니었을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보지 않겠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이번 일만 아니면 너희들 정말 사이좋은 부부였잖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아들이 돌아왔네요. 큰 숙제를 끝마친 아들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고 손에는 손주가 그려준 듯한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저를 본 아들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입을 열더군요. 지훈이는 말도 없이 제 얼굴 보더니 울기만 했어요. 하진이는 저한테 달려와서 안겼고요. 아직도 절 아빠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애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은 저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침부터 반찬을 만들고 손주가 좋아하던 돼지고기 장조림도 한 통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작은 케이크까지 하나 사왔네요. 잠시 후 며느리가 손주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네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는 건 몇 달 만에 처음이었죠. 손주는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난 엄마랑 둘이 하는 여행도 좋지만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가족이 있는 집만큼 좋은 곳은 없는 법이지. 그러면서 그 행복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길 빌었네요. 그날 절간 갔던 집안에는 손주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아들과 며느리도 서로 조심스레 눈을 마주치며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아들도 그날따라 부쩍 많이 웃더군요. 식사를 마치자 손주가 졸린지 금방 잠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윤아, 네가 하진이 데리고 집에 들어온 거 참 고맙게 생각해.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는데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그 말에 며느린 아무 말 없이 눈시울만 붉히더군요. 그때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윤아, 그날도 사과했지만 엄마 앞에서 한 번 더 말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너를 의심했는지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도 이렇게 용서해줘서 고맙고 또 고마워. 아들의 말을 들은 며느린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낌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저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죠. 난 이제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하진이 아기 때 새벽마다 울어서 네가 한숨도 못 잤잖아. 근데 난 아기 울린다고 너한테 짜증만 내고 네가 힘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더라.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간신히 대답했어요. 나도 사실은 원망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이 밝혀지니 속도 후련하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남의 손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고 힘들었어요. 그때 당신 생각이 났어. 나 혼자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겠지만 당신이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 순간 저는 그 둘이 아직도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보다 그리움이 더 컸고 오해보다 후회가 더 깊었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사실 며칠 전 저희 친손주를 만나러 갔을 때 아들은 당장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여자를 향해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었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릴 처지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한테도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서를 정말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아직도 제 손을 잡아야 잠드는 아이인데 하루아침에 떨어지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저 나름대로 아이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에 아들은 흥분해서 콧김을 내뿜으며 소리쳤죠. 당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뻔히 아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요? 또 애를 데리고 어디로 숨어버릴지 어떻게 알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어르신이 절 처음 알아보셨을 때 벌써 도망쳤을 거예요. 저도 민서가 부모님과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서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아이와 헤어질 준비가 되면 제가 댁으로 민서를 데리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여자와 아이에게 시간을 주기로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손주가 집에 돌아오고 일주일 만에 여자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솔직히 고민됐습니다. 정말 민서를 데려와야 하나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지금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야 하나. 하지만 민서는 죄가 없으니까 친부모님 밑에서 훨씬 더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이는 안 데려온 거예요? 민선 지금 유치원에 갔어요. 이따가 끝날 때 할머니가 데리러 가실 거라고 말해놨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돈 벌러 간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민서가 밥 잘 먹고 공부 잘하고 있으면 어린이 됐을 때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처연하게 울더군요. 저는 그런 여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애가 그 말을 믿던가요? 착한 아이예요. 처음엔 많이 울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아이가 꼭 안고 자야 하는 인형이랑 좋아하는 장난감 가져왔어요. 옷은 제가 사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로 입히실 수 있을 것 같아 내복만 몇 벌 챙겼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그때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며느리가 돌아서는 여자를 향해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더군요. 저기 하진이 우리 애 한번 안 보고 가셔도 되겠어요? 아주 예쁘게 자랐는데. 네? 제가 무슨 염치로 그 아이 한 번 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 겁이 나요.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어깨를 늘어뜨린 채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아이는 형제처럼 아들 내외와 저의 사랑 속에서 잘 자라고 있네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서로 장난치며 형제처럼 손을 꼭 잡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놀이터에서 모래놀이하던 하진이가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모래놀이도 혼자 하는 것보다 민서랑 하는 게 훨씬 재밌어. 우리 형제 맞죠? 그 말에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흰 같은 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형제지. 우린 전부 한 가족이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똑똑히 깨닫게 됐죠. 두 아이는 이제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뛰놀며 집안을 웃음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들 내외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민서가 가족이 된 이후 우리 집은 조금 더 북적이고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두 아이가 쌍둥이처럼 똑같은 양치컵을 들고 장난을 쳤고 저녁이면 서로의 숙제를 보며 티격태격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란히 앉아 만화 영화를 보며 소파에 기대 잠들어 버리는 모습에 저는 매일 같이 입꼬리를 올리며 속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네요. 물론 민서가 이따금 친엄마 이야기를 꺼내며 울컥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며느리가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고 말하곤 했습니다. 민서야, 엄만 멀리 계시지만 네가 엄마를 잊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 돌아오실 거야. 그리고 나도 너를 엄마만큼이나 사랑한단다. 언젠가 네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준다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며느린 억지로 민서에게 자신이 엄마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씩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길 기다렸죠. 그런 며느리가 제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집엔 2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누가 낳았든 어떤 과거가 있었든 상관없이 제 품에 안긴 두 아이는 모두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저의 아이들이죠. 그렇게 몇 해가 지나 어느새 두 아이는 4학년이 되었고 오늘도 사이좋게 등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민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 자연스럽게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해부터는 며느리에게 엄마라고도 했죠. 모든 오해와 상처, 눈물 끝에 저희가 진정한 가족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도 두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으로 빕니다. 제발 어렵게 찾은 이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제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말입니다.